강남 부자를 꿈꾸는 분들의 채널, 편하게 보다 보면 남들과는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채널에서 인사드리는 강남입니다. 강부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유경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유경제, 쉐어링 이코노미는 2008년 하버드의 로런스 레식 교수가 처음 사용한 말이었는데요. 한 번 생산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뜻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렸을 때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보던 소설책,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소개할 업체는 한국 공유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공유기업 쏘카입니다. 여기서 잠깐! 쏘카는 공유기업이 아니라 초단기 자동차 렌트 회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무실을 공유하는 위워크나 패스트5도 사업 형태로 보면 임대한 사무실을 다시 임대하는 전대업으로 볼 수 있고, 여행객에게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에도 요즘은 전문 숙박업체가 운영하는 펜션이 정말 많이 보이죠. 어디까지가 공유기업이고 어디서부터는 아닌지는 분명 논쟁거리이지만 이건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언젠가는 명쾌한 해답을 줄 겁니다. 그럼 카쉐어링 기업 쏘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쏘카는 2011년 제주도에서 100여 대의 자동차를 구매해 시작했는데요. 2020년 3월 기준 전국 1만 2천여 대 차량, 110개 도시 3,600여 곳의 쏘카존에서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쏘카는 왜 인구가 많은 서울이나 부산이 아닌 제주도에서 시작했을까요? 제주도의 대중교통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편이라 도민들에게 분명 카쉐어링 니즈가 있었고,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라 애초에 렌트카 사업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쏘카가 제주도에서 시작한 데는 흥미로운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고 하네요. 쏘카는 모바일 앱으로 차량을 빌려 타는 방식, 즉 무인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지금은 이런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쏘카가 시작된 2011년경에는 매우 생소한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차량 분실 위험도 컸을 겁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방이 바다로 막혀 있어서 차량을 절도당하더라도 다른 시도보단 단기간 내에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장사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비빌 언덕이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쏘카의 최대 주주는 포털 사이트 다음의 이재용 창업자였고, 당시 다음의 본사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쏘카를 창업했던 김지만 전 대표도 다음 출신이었죠. 쏘카가 일반인들에게 천천히 보급되더라도 다음에 임직원들이 이용해 준다면 초기에 어느 정도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사실 창업할 때 이런 초기 비빌 언덕은 정말 중요한데요. 초기에 안정적인 수익원,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들을 마중물 삼아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쏘카는 제주도에서 시작됐고, 마침 전 세계적인 공유경제 붐이 일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공유해서 쓰면 합리적 소비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커진 거죠.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와 교통난을 해결하려면 자동차 운행 대수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우호적인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긍정적인 외부 환경과 빠른 성장 속도를 바탕으로 쏘카는 지난 2016년 882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9년에는 2,56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차량 구입과 쏘카존 운영 비용 등 꾸준히 고정비 비용도 커지면서 아직은 적자 상태인데요. 2019년 영업 손실만 716억 원이었죠.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쏘카의 가능성은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창사 이후 10여 년간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외부에서 투자받습니다. 투자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쏘카의 최대 주주이자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 소카 의장이 만든 사회적 벤처기업 투자사 소풍도 있고요. 미국의 투자사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에서도 투자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에서는 당시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활동하고 있었죠. 다음 창업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넥슨 회장님이 투자를 한다라 분명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다고 봤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 중엔 SK그룹도 보이는데요. 5G 통신망과 차량 공유 서비스는 추후 자율주행까지 연결되며 엄청난 시장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는 소카에게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지난 2~3년간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소카는 지난 2018년 택시와 유사한 형태 서비스 타다를 출시했고, 이는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에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려면 택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만 11인승 이상의 렌터카에 승객을 태울 경우 운전자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요. 주로 관광지에서 단체 여행객을 안내할 때 많이 사용했죠. 소카는 이런 예외 조항을 통해서 사실상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결국 법이 개정되면서 서비스를 접어야 했습니다. 이때 이재웅 소카 이사회 의장이 SNS에서 정치인과 정부를 높은 강도로 비판하면서 많은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소카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때 많은 투자를 한 타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엄청난 위기설이 나돌았는데요. 소카 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구독 모델과 각종 신사업을 통해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카쉐어링 구독 모델인 소카패스인데요.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소카 대여 비용을 20에서 50% 아껴주는 서비스인데요. 지난 9월 누적 가입자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월 결제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면 일회성 고객보다 장기간 이용하는 충성 사용자가 확대되는 걸 뜻합니다. 통신사의 기간 약정 모델, 넷플릭스의 월정액 같은 모델이 차량 공유 서비스에도 도입된다는 걸 뜻하죠. 또 주목할 만한 서비스는 타다 브랜드를 이용한 택시 가맹 사업입니다. 기존 렌트카 방식 타다 서비스는 이제 불법이 됐지만 편안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타다라는 브랜드는 널리 인식이 됐는데요. 기존 타다의 편안함이 타다 브랜드 택시에서도 입소문이 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죠. 이외에도 중고차 판매, 법인 렌트카, 출장 세차 등 신사업에 착수하고 있는데요. 이는 수익원 다각화와 함께 추후 주식시장 상장 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자, 지금까지 소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소카의 긍정적인 측면은 차량 공유 1위 업체로서의 성공적인 포지셔닝, 그리고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 다각화 진행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소카의 비상장 주식을 산다면 소카패스 구독자 수의 확대 속도와 그리고 타다 브랜드 택시 사업 성과에 주목할 것 같습니다. 소카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니까요. 단점은 기존 렌트카 타다 사업이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한 방에 훅 날아갔던 것처럼 언제 어떤 규제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건데요. 여기에 소카 의장님이 연일 SNS로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거론하는 점은 여의도나 광화문, 세종시에 높으신 분들은 거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면 좋은데 혹시나 회사에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